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오늘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코디정 번역 중에서 범주의 초월적 연역 A판 번역문을 전문 공유합니다. 주석과 해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자가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석과 해설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공유할 방법이 없고 나중에 정식으로 출간되면요, 그때 꼭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781년 순수 이성 비판을 처음 펴내면서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오늘 공유할 텍스트 부분을 콕 집어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의 1781년 판본을 초판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A판이라고 하고요. 1787년 개정판 그 판본을 B판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유하는 내용은 A판 범주의 초월적 연역입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은요, 불현듯 깨닫는 바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머리에서 아주 커다란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존 번역과 비교할 때 몇몇 용어가 좀 다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참고로 코디정 번역에서는요, 기존 잘못된 단어, 칸트를 어지럽히는 불명확한 단어를 바로잡는 것 외에는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또는 기존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을 함부로 삭제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번역어 sensibility의 경우 기존 번역어 감성을 감수성으로 바꿨습니다. 칸트는 이 sensibility가 그저 데이터를 받는 오직 수용하는 능력만 있음을 몇 번이고 강조했는데요. 그런 칸트의 강조를 한국 독자들에게 더 선명하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understanding의 경우 기존 번역어 오성 또는 지성을요, 지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좀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요. 독자들이 칸트를 오해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오성 개념, 순수 지성 개념은요, 코디정 번역에서는 순수 지식 개념으로 바뀌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perception은 지각이 아니라 포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말 지각은요, 그것을 아는 것. 여러분도 충분히 지각이란 단어 알고 계시잖아요. 지각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칸트의 perception은 알미 전혀 들어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그대로 두면은요, 모순율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모순율 위반된 단어 표현은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칸트 철학이 난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perception에서 알물 나타내는 한자어 지를 완전히 빼버리고 포착으로 번역어를 변경했습니다. appercep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의식을 뜻합니다. 우리 머리가 비로소 그것을 아는 의식입니다. 기존 번역은요, 이걸 통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단어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잖아요. 모르는 단어입니다. 코디정 번역에서는 지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unity는 기존 번역어 통일이었습니다. 근데 통일이 굉장히 모호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됨으로 더 선명하게 변경했습니다. 이런 번역에 관해서는요, 코디정의 책 괘씸한 철학 번역, 순수 이성 비판 길잡이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논증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번역어 변경만으로요, 순수 이성 비판, 이 초월적 연역편, 범주의 초월적 연역편요, 그걸 이해하는데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씌워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 번역으로 순수 이성 비판을 읽으면 이 범주의 초월적 연역 부분을요, 거의 혹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학자들의 잘못된 번역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여러 면에서 아주 선진국이고요, 배울 게 많은 나라입니다. 코디정은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철학과 사상에 관해서는 배울 게 별로 없고 아주 희극적인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류투성이인데다가 그 오류를 개선하기는커녕 무슨 대단한 전통이나 되는 듯이 숭배하는 모양, 정말이지 희극적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도 있어요. 비극은 이런 거예요. 그런 오류를 일본 학자들의 장인 정신의 성과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대로 모방을 해서 가져온 한국 철학계의 존재 그 자체. 그게 바로 비극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번역 작업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 희극과 비극을 동시에 체험하실 수 있는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설합니다. 칸트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공유한 거예요. 그 텍스트에서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든 판단을 먼저 12개의 형식으로 판단표로 정리한 다음에 그 판단 형식에서 순수 지식 개념의 기원을 찾아냅니다. 그걸 순수 지식 개념의 형이상학적 연역, 다시 말해서 범주의 형이상학적 연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은요, 범주의 기원을 넘어 대상인식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인식할 때 범주가 꼭 필요한 이유와 그 범주가 하는 역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을 관통하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순수 이성 비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대전제가 무엇이냐? 네, 감수성과 지식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수성은 데이터를 받기만 합니다.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처리하지 못하고 받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데이터를 편집하고 처리하기만 합니다.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수성과 지식 사이를 매개하는 이 감수성과 지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사이를 매개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칸트의 생각입니다. 그게 대체 무엇이냐? 네, 칸트는 범주의 초월적 연역편에서 그 매개수단,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 상상력은 감수성 영역에서 다리 역할을 하지요. 그게 바로 파편적인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종합입니다. 다음으로 상상력은 지식 영역에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순수 지식 개념, 범주의 역할입니다. 칸트는 연역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연역은 정당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기 권능과 역할을 주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범주는 머릿속 고양이에게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머릿속 드래곤에게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1781년 A판 순수 이성 비판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 속으로 들어가 보지요. 영상 깁니다. 여러 번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 제1권 초월적 요소론 제2부 초월적 논리 제1편 초월적 분석 제1장 개념의 분석 제2절 순수 지식 개념의 연역에 대하여 제1관 제13조 초월적 연역 일반의 원리에 대하여 법학자들이 법적 자격과 권리 주장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법률 행위에서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를 구별한다. 그리고 양자 모두 증명을 요구한다. 법률상의 자격이 있는지 또는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밝히기 위한 전자의 증명을 일컬어 연역이라 한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항변받지 않으면서 다수의 경험 개념을 사용하며 연역 없이도 경험 개념들의 어떤 의미와 과연 그러리라는 뜻을 부여할 수 있노라고 스스로 정당화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의 객관적 실체를 바로 증명해주는 경험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컨대 행운이니 운명이니 하면서 침해되는 개념들도 있다. 비록 이런 개념들이 거의 보편적인 관용으로 방치되기는 하지만 이따금 법률 문제에 직면하곤 한다. 이는 이런 개념들의 연역에 관해서 우리를 상당히 난처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개념을 이용할 자격에 대한 분명한 법적 근거를 경험으로부터도 이성으로부터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 지식의 아주 복잡한 짜임새를 만드는 많은 개념 중에는 경험 무관한 순수한 사용을 위해 즉
모든 경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적인 사용을 위해 정해진 개념들이 있다. 그런 개념을 사용할 권리는 언제나 연역을 필요로 한다. 그런 식의 개념 사용에 대한 적법성을 경험에 기초한 증명으로는 충분히 밝히지 못하기 때문이며 경험으로부터 대상을 취하지 못함에도 어찌하여 이들 개념이 대상들과 관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개념이 대상과 경험 무관하게 관계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일컬어 이들 개념의 초월적 연역이라 부른다. 그리고 나는 이 초월적 연역을 경험적 연역과 구별하니 경험적 연역은 경험과 경험에 대한 분별을 통해 개념이 어떻게 획득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그 개념의 적법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된 사실에만 관계할 뿐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그러면서도 온전히 경험 무관하게 대상과 관계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두 가지 유형의 개념을 이미 갖고 있다. 하나는 감수성의 형식으로서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이며 다른 하나는 지식 개념으로서 범주들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개념에 대해 경험적 연역을 구하는 것은 아주 헛된 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상들을 머릿속으로 가져오기 위해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어떤 것도 빌리지 않고 대상들과 관계한다는 바로 그 점이 그것들의 본성적인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들 개념에 대한 연역이 필요하다면 이는 항상 초월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의 경우, 모든 인식의 경우처럼 만약 그것들의 가능성의 원리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것들이 발생한 계기적 원인을 경험에서 찾을 수는 있다. 그리하여 감각 인상이 그 개념들에 관한 인식 능력 전부를 열어젖히고 경험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험은 두 개의 매우 이질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감각으로부터 얻는 인식을 위한 내용과 그 내용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순수 직관과 생각의 내적 원천에서 얻는 형식이 그것들이다. 순수 직관과 순수 생각은 감각으로부터의 내용을 계기 삼아 비로소 작동되는 것이며 개념들을 낳는다. 개별적인 포착에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올라가려는 우리 인식 능력의 첫 번째 시도에 대한 탐험은 의심할 나위 없이 아주 유용한 일이다. 이는 저 걸출한 로크에게 빚진 것이니 그는 그 길을 가장 먼저 개척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런 길에서는 경험 무관한 순수 개념들의 연역에는 이를 수 없다. 연역은 그 길 위에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경험과는 전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는 이런 개념들의 사후적 사용의 면에서 그것들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출생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크의 생리학적인 도출은 사실 문제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본래 연역이라 불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일컬어 순수 인식을 소유한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명명할 것이다. 이러한 순수 인식에 대해 유일하게 가능한 연역은 초월적인 것이지 결코 경험적인 게 아니다. 경험 무관한 순수한 개념들에 대한 경험적 연역은 그저 헛된 시도에 불과하다. 그런 시도들은 순수 인식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만이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비록 경험 무관한 순수 인식의 연역이 유일하게 가능해지는 그런 종류가 초월적인 길을 따르는 것임을 인정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이런 연역이 반드시 필요함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앞서 초월적 연역을 이용해서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그것들의 원천까지 추적했으며 공간과 시간의 경험 무관한 객관적 실체를 설명하고 규정했다. 그러나 기하학은 철학의 공간이라는 기본 개념의 순수하고 합법적인 족보에 대한 증명서를 요청할 것도 없이 경험 무관한 인식을 통해 그 과정을 확실하게 따른다. 반면 이 학문의 공간 개념은 단지 외부 감각 세계에서만 사용되는 것이고 이때의 공간은 직관의 순수 형식이다. 따라서 경험 무관한 직관에 기초하는 모든 기하학적 인식은 직접적으로 증명되며 대상들은 그런 인식 자체를 통해 직관에서 경험 무관하게 주어진다. 형식 면에서. 그런데 순수 지식 개념에서는 이들 개념 자체의 초월적 연역뿐 아니라 공간에 대한 초월적 연역도 찾아야 함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이들 개념은 직관과 감수성의 수로가 아니라 경험 무관한 순수 생각의 수로를 통해 대상을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어떤 감수성의 제약 조건 없이 대상들과 보편적으로 관계한다.
이 험에 앞서 그것들의 종합을 기초짓는 경험 무관한 직관에서는 어떤 대상도 제시할 수 없는 까닭에 이들 개념은 객관적 타당성과 한계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공간 개념을 모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감각 직관의 제약 조건조차 넘어서서 공간 개념을 사용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로 이것이 앞에서 공간 개념에 대한 초월적 연역이 필요한 이유였다. 그러므로 독자는 순수 이성의 영역으로 한 발을 내딛기 전에 그와 같은 초월적 연역이 불가피하게 필요함을 확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로 전진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리저리 헤매다가 무지의 출발점으로 회귀할 게 틀림없을 터이다. 그러나 독자는 그런 연역의 착수가 갖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주제 자체에 깊이 감춰진 곳의 모호함에 대한 불만이나 너무 조급히 방해물을 제거하려다가 생기는 짜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영역, 다시 말하면 모든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영역을 향한 순수 이성의 통찰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비판적인 탐구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험 무관한 인식들임에도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이 어떻게 대상들과 필연적으로 관계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모든 경험과 독립적으로 대상들의 종합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다. 오직 감수성의 그런 순수 형식들에 의해서만 대상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즉 경험적 직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간과 시간은 현상으로서 대상의 가능성에 대한 경험 무관한 조건을 포함하는 순수 직관이며 공간과 시간 안에서의 종합은 객관적 타당성을 가졌다. 그러나 지식의 범주들은 직관 안에서 대상이 주어지는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들은 지식의 기능들에 반드시 관계하지 않더라도 또한 지식이 이들 대상의 경험 무관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말이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난관에 직면한다. 어떻게 생각의 주관적인 조건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지, 즉 어떻게 그것들이 대상에 대한 모든 인식 가능성의 조건을 낳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감수성의 영역 안에서는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상은 실로 지식의 기능 없이 직관에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원인이라는 개념을 예로 들겠다. 이 개념은 특별한 종류의 종합을 의미하니 어떤 A가 주어지고 이것과는 아주 다른 어떤 B가 규칙에 따라 놓인다. 어째서 현상들이 이런 종류의 것을 포함해야 하는지 경험 무관하게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경험 무관한 개념의 객관적 타당성은 증명돼야 하는데 경험은 어떤 증거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개념이 완전히 텅 빈 것은 행여 아닌지, 그리고 현상들에서는 어떤 대상도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경험 무관하게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감각직관의 대상들은 머릿속에 경험 무관하게 놓인 감수성의 형식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명백하지만 그렇다 해도 지식이 생각을 종합하여 하나로 합치기 위해 요구하는 조건에도 대상들이 과연 부합해야 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는 추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지식이 현상들을 저 하나됨이라는 조건에 합치시키지 못하고 그럼에도 현상들이 가능해진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진다. 예컨대 현상들의 순서는 우리에게 종합의 규칙을,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의 개념에 상응하는 규칙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이인과 개념은 완전히 텅 비고 아무것도 아니며 의미를 상실한다. 그렇더라도 현상들은 대상을 우리 직관에 제공할 터이니 왜냐하면 직관은 생각의 기능을 전혀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경험이 우리에게 그런 현상의 규칙성에 관한 사례들을 끊임없이 제공하며 그런 사례로부터 원인이라는 개념을 빼내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가정해보자. 따라서 만약 우리가 사례들을 통해 동시에 그런 개념의 객관적 타당성이 검증된다고 말하면서 이런 곤란한 탐구에서 도망갈 작정이라면 그때 우리는 원인 개념이 그런 방식으로는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것은 지식 안에서 온전히 경험 무관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저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완전히 버려져야 함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인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A와는 다른 종류인 어떤 B가 그 A를 뒤따르는 것이 필연적이며 그리고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규칙을 따를 것을 분명히 요구하기 때문이다. 설령 현상이 우리에게 사례들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는 규칙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규칙을 결코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의 종합의 경험으로 표현될 수 없는 존엄이 부과되는 까닭이며 다시 말하면 결과는 그저 원인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통해 놓이며 원인으로부터 뒤따르는 까닭이다. 그런 규칙의 엄밀한 보편성은 실로 어떤 경험적인 규칙의 성질도 갖고 있지 않다. 경험적인 규칙들은 귀납을 통해 단지 상대적인 보편성만을, 즉 널리 통용되는 편리함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우리가 순수 지식 개념을 한낱 경험적인 산물로만 다룬다면 순수 지식 개념에 대한 사용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 것이다. 제14조 범주의 초월적 연역으로의 이행. 종합적인 표상과 그 대상이 서로 일치하면서 필연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방법은 말하자면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 경우만이 가능하다. 대상이 홀로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 홀로 대상을 가능하는 하는 경우이다. 만약 대상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이 관계는 오직 경험적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것은 결코 경험 무관하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머릿속에 있는 것이 대상을 가능하게 한다면 머리 안에 있는 것 자체는 존재에 관한 한 그 대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여기서는 의지에 의한 인과성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이것은 오직 머릿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의 대상으로서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머릿속에 있는 것이 그 대상에 관한 한 경험 무관한 규정이 된다. 그러나 어떤 대상 인식이 가능해지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직관이며 설령 현상에 불과할지라도 직관을 통해 대상이 주어진다. 둘째 개념이며 개념을 통해 어떤 대상이 직관에 맞게 생각된다. 이는 위에서 말한 것에서 첫 번째 조건, 다시 말해 대상들이 직관될 수 있다는 조건은 정말이지 대상들의 형식적인 기초로서 머릿속에서 경험 무관하게 놓여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모든 현상은 반드시 감수성의 형식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니 이는 오직 감수성을 통해서만 현상들이 나타날 수, 즉 경험적으로 직관되고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개념도 대상들의 경험 무관하게 선행하는지 설령 직관되지 않더라도 대상 일반이 어떤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과연 개념도 경험 무관한 것인지에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만일 경험 무관한 개념들이 있다면 대상에 대한 모든 경험적 인식은 반드시 그 경험 무관한 개념들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며 경험 무관한 개념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경험의 대상으로서 가능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경험에는 감각 직관이 포함될 뿐 아니라 직관에 의해 주어진 그 대상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대상 일반에 대한 개념은 경험 무관 조건으로서 모든 경험 인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험 무관한 개념으로서 범주들의 객관적 타당성은 오직 범주를 통해서만 생각의 형식면에서 경험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런 경우 범주들은 경험 대상에 필연적으로 그리고 경험 무관하게 관계하게 된다. 오직 범주에 의해서만 무엇이든 경험적인 대상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경험 무관한 개념의 초월적 연역은 이 연구 전체가 지향해야 할 원리, 즉 경험 무관한 개념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에서 발견되는 직관의 가능성이든 아니면 생각의 가능성이든 경험 무관한 조건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원리를 갖는다. 만약 개념이 경험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로서 역할을 한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개념들이 필요한 것이다. 경험을 이런 개념들과 만나는 곳으로 펼쳐낸다고 해서 개념들을 연역하는 건 아니다. 단지 개념들을 보여줄 뿐이다. 이때의 개념은 그저 우연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인식 대상이 발생하는 경험의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근원적 관계가 없다면 특정 대상에 대한 개념들의 관계는 전혀 파악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경험의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며 머릿속의 다른 권능으로부터는 스스로를 도출할 수 없는 세 가지 근원적인 원천, 정신력 혹은 정신의 능력,
이 있으니 즉 감각, 상상력, 지각이다. 1. 감각을 통해 다양한 표상의 경험 무관한 줄거리가 2. 상상력을 통해서 이들 다양함의 종합이 마지막으로 3. 근원적 지각을 통해서 이 종합의 하나됨이 그것들에 근거한다. 이들 권능은 모두 그것들의 경험적 용도뿐 아니라 전적으로 형식을 다루며 경험 무관하게 가능해지는 초월적 용도를 갖는다. 제1부에서 우리는 감각에 관한 이러한 초월적 용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다른 두 가지 권능의 초월적 용도의 분석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노력해보자. 저 걸출한 로크는 이런 식으로 곰곰이 생각하지 못한 채 경험에서 순수 지식 개념들을 만났기 때문에 역시나 경험에서 그것들을 도출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모순되게도 순수 지식 개념들을 이용해서 과감히 경험의 경계를 뛰어넘는 인식에 이르려고 시도했다. 데이비드 휴문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개념들의 근원이 경험 무관이어야 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그 자체로는 지식에 결합되어 있지 않음에도 대상에는 반드시 결합되어야 하는 그런 개념을 지식이 생각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또한 그는 이런 개념들에 의해서 지식 자신이 대상들과 만나는 그런 경험의 창작자가 될 수 있음을 착상해 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그는 경험에서 그런 개념을 도출했다. 다시 말하면 습관으로부터, 즉 반복된 연합을 통해 경험에서 비롯되되 결국 객관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주관적인 필연성으로부터. 그러나 그는 매우 일관되게 전진했으니 이러한 개념과 원리를 이용해서는 경험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불가능함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 양자가 의지하는 이 순수 지식 개념의 경험적 도출은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경험 무관한 학문의 인식, 즉 순수 수학과 일반 자연학의 형식과는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의해 논박된다. 이 두 저명한 사람 중에서 로크는 열광주의 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었으니 이성이 일단 그런 권한을 소유하게 되면 모호한 절제의 권고로는 더 이상 이성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휴문 회의주의에 완전 굴복했으니 그는 자신이 이성으로 간주되었던 우리 인식 능력의 폭 넓은 기만을 밝혀냈다고 믿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절벽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인간 이성을 안전하게 이끌지 못하는 것인지, 인간 이성의 한계를 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이성이 자기 사명에 맞는 활동을 펼쳐낼 영역을 열어놓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범주들을 설명하는 일이다. 범주는 대상 일반에 대한 개념이다. 범주에 의해 대상의 직관이 판단을 위한 논리적 기능의 하나와 관계하면서 그 대상이 규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범주적 판단의 기능은 예컨대 모든 물체는 나뉠 수 있다처럼 수러에 대한 주어의 관계라는 기능이었다. 그러나 지식의 한낱 논리적 사용은 이 두 개념 중에서 어느 것이 주어의 기능으로 주어지고 어느 것이 수러의 기능으로 주어질 것인지에 관하여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뉠 수 있는 어떤 것은 물체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 본질이라는 범주 아래에 물체 개념을 갖다 놓으면 경험 속에서 물체의 경험 직관은 항상 주어로만 고려됨에 틀림없고 한낱 수러로는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해진다. 모든 나머지 범주에서도 마찬가지다. 순수 지식 개념의 영역 제2관 A판 경험의 가능성을 위한 경험 무관 근거들에 대하여 만일 어떤 개념 자체가 가능한 경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가능한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면 그때 그 개념이 온전히 경험 무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거나 대상과 관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모순되며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내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개념에 대응하는 직관이 없기 때문이요. 그런데 직관 일반이 우리에게 대상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험의 영역을 또는 전체 대상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경험에 관계하지 않는 경험 무관한 개념은 단지 어떤 개념을 위한 논리 형식일 뿐이며 그 개념 자체를 통해 무언가가 생각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만약 경험 무관한 개념들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정말이지 어떤 경험적인 것도 포함할 수 없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경험의 경험 무관 조건이 될 것임에 틀림없으니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것들의 객관적 실체가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어떻게 순수 지식 개념이 가능한지 알기 원한다면 그때 우리는 경험의 가능성이 의존하는 경험 무관 조건을 그리고 현상에서 경험적인 모든 것을 빼낼 때조차 경험을 기초 짓는 그런 조건을 탐구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의 형식과 객관적 조건을 보편적이면서 충분하게 표현하는 개념을 일컬어 순수 지식 개념이라 칭할 것이다. 내가 순수 지식 개념을 갖게 되자 나는 정말이지 불가능한 것 같은 대상조차 생각해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 자체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경험할 수는 없는 그런 대상들도 생각해낼 수 있다. 그런 대상들은 경험으로는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니 순수 지식 개념들을 연결함에 있어서 영이라는 개념에서처럼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반드시 속해야 하는 무언가가 빠졌기 때문이거나 신이라는 개념에서처럼 순수 지식 개념이 경험이 다다를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확대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든 경험 무관한 인식의 요소들은 심지어 제멋대로이며 터무니없는 환상에서조차 경험으로는 빌려올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런 인식이 경험 무관한 인식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들은 항상 가능한 경험과 가능한 경험 대상의 순수 경험 무관 조건을 포함해야 하니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통해서는 그 무엇도 생각될 수 없으며 자료가 없는 탓에 생각 속에서 떠오르지조차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모든 경험 속에서 순수 생각을 경험 무관하게 포함함을 범주에서 발견한다. 만약 우리가 오직 범주에 의해서만 어떤 대상이 생각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이미 범주에 대한 충분한 영역이다. 그리고 그것은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는 사고력만이 아니라, 즉 지식만이 아니라 다른 무엇도 관여한다. 그러므로 대상들과 관계해야 하는 인식 능력으로서 지식 자체는 마찬가지로 해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대상과의 관계 맺음의 가능성을 해명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경험의 가능성에 대한 경험 무관한 기초를 만들어내는 주관적 원천들을 경험적인 성질이 아닌 초월적인 성질의 면에서 먼저 평가해야 한다. 만약 개별 표상마다 다른 모든 표상과는 전적으로 이질적이라면, 말하자면 개별 표상마다 다른 표상들과 동떨어져 분리되어 있다면 인식 따위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식이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비교되고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전체이기 때문이다. 감각은 그 직관에서 다양함을 포함하고 있으니 만약 내가 감각의 줄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줄거리는 항상 종합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수용성이 자발성과 결합될 때 인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자발성이 모든 인식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세 겹의 종합의 기초가 된다. 다시 말하면 직관에서 머릿속 변환물인 표상들을 탐색하는 종합, 상상력에서 이들 표상을 복제하는 종합, 그리고 개념에서 그것들을 인지하는 종합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종합은 우리를 인식의 세 가지 주관적 원천으로 인도하고 지식 자체를 가능하게 하며 지식을 통해 모든 경험이 지식의 경험적 산물이 되도록 한다. 예비적 알림. 범주의 영역은 매우 많은 난관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인식 일반의 첫 번째 근거를 아주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완벽한 이론의 방만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이 탐구에서 그 무엇도 누락되지 않도록 나는 다음 네 항목을 통해 독자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3관에서 지식의 이러한 요소들의 개요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의 독자들은 이제껏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에서 처음 만나는 그 피치 못할 모호함을 이유로 단념치 말아야 한다. 바라건대 다음 섹션에서 온전하게 해명될 것이다. 제1항. 직관에서 탐색의 종합에 대하여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어디에서 생겨났든지 머릿속 변화물로서 그것들은 내적 감각에 속한다. 그것들이 외부 사물의 영향을 통해 생겨난 것이든 내적 원인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든 아니면 그것들이 경험 무관하게 생겨난 것이든 또는 현상으로서 경험적으로 생겨난 것이든 모두 내적 감각에 속한다. 또한 내적 감각에 속하는 한 우리의 모든 인식은 결국 내적 감각의 형식 조건, 즉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시간 안에서 모두 질서 있게 연결되며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다음 이어지는 전체의 기초가 돼야 할 일반적 논평이다. 모든 직관에는 다양한 표상이 들어있다. 그러나 만약 차례로 이어지는 인상들의 순서에서 머리가 시간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다양함은 표상 일반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한순간에 포함된 것으로서 표상은 절대적인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다양함이 직관의 하나됨이 되도록 하려면 예컨대 공간 표상 안에서 먼저 다양함을 살펴보고 하나로 모아야 한다. 나는 이러한 활동을 일컬어 탐색의 종합이라 부른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직관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며 확실히 직관을 통해 다양함이 제공되기 때문이지만 만약 이런 과정으로 종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직관은 이런 다양함이 어느 하나의 표상 안에 포함된 것으로서의 다양함이 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합은 경험 무관하게도 즉 경험적이지 않은 표상들에 대해서도 실행돼야 하니 그런 종합이 없다면 우리는 공간 표상도 시간 표상도 경험 무관하게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표상은 오직 감수성이 시원적인 수용성 내에서 제공한 다양함의 종합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까닭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수 탐색의 종합을 갖는 것이다. 제2항 상상력에서 복제의 종합에 대하여 어떤 법칙이 있어서 서로서로 잇따르고 동반되는 표상들이 마침내 연관되며 이로써 연결되기에 이르러서는 대상의 존재함이 없을지라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들 표상의 어느 하나가 다른 표상으로 머릿속에서 전환된다. 이러한 복제의 법칙은 단지 경험적이다. 그러나 이는 현상들 그 자체가 실제로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이들 현상을 이루는 다양함 안에서 그런 동반과 잇따름이 어떤 규칙에 맞게 발생함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경험적 상상력은 자기 능력에 부합할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그리하여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멸한 능력처럼 머릿속 내부에 숨겨진 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적색 안료가 지금 붉은데 다음에는 검다고 한다면, 지금 가볍지만 나중에는 무겁다면, 만약 인간의 형상이 지금은 이런 생물의 모습으로 변했다가 다음에는 저런 생물의 모습으로 바뀐다면, 만약 낮이 긴 하지에 이르러 지금은 과일이 대지에 가득하다가도 다음에는 빙설로 덮인다면, 이런 경우에서 우리의 경험적 상상력은 적색 안료가 표상되더라도 무거운 안료라고 생각할 기회를 갖지조차 못할 것이다. 현상들 스스로 이미 종속된 어떤 규칙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만약 어떤 단어가 지금은 이것에 쓰이다가 다음에는 다른 사물의 명칭으로 쓰인다면 만약 동일한 사물이 지금은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가 다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칭해진다면 복제의 경험적 종합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상들의 필연적인 종합의 하나됨에 대한 경험 무관한 근거가 됨으로써 그 자신이 이런 현상들의 복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현상이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 내적 감각의 규정이 되는 것으로 단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재생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유념한다면 우리는 저 무언가를 금방 생각해낸다. 이제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장 순수하고 경험 무관한 직관조차 그것들이 다양함의 결합, 즉 복제의 철저한 종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결합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어떤 인식도 우리에게 제공될 수 없음을 밝혀낼 수 있다면 그때 이런 종합은 모든 경험에 앞서는 근거를 가지며 경험 무관한 원리들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자신이 모든 경험의 가능성을 기초짓는 상상력의 순수한 초월적 종합을 가정해야 한다. 현상들의 그런 복제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처럼. 만약 내가 지금 생각 속에서 하나의 선분을 그린다거나 어느 정오에서 다음 정오까지의 시간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숫자를 막 떠올려 보고자 한다면 그때 나는 무엇보다 서로 잇따르는 이들 다양함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붙잡아야 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생각에서 앞선 표상들, 선분의 첫 번째 부분, 시간의 선행 부분 또는 순차적으로 표상되는 일의 자리수들, 을 항상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내가 다음 부분들로 진행하면서 앞선 표상들을 복제해 놓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의 전체 표상이 생겨나지 못할 것이며 앞서 언급한 생각에서 어느 것도 공간과 시간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기본적인 표상조차 생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탐색의 종합은 복제의 종합과 불가분으로 결합된다.
탐색의 종합이 모든 인식 일반, 경험적 인식뿐 아니라 경험 무관한 순수 인식의 가능성에 대한 초월적 근거를 이루기 때문에 상상력의 복제적 종합은 머리의 초월적 활동에 속하며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능력을 상상력의 초월적 능력이라 부르기로 하자. 제3항 개념에서 인지의 종합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방금 전에 생각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표상의 시계열에서 모든 복제는 소용없을 것이다.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표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조금씩 표상을 만들어냈던 그런 활동에는 전혀 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양함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만다. 이것은 오직 의식만이 줄 수 있는 하나됨이 다양한 표상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숫자를 세면서 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하나씩 더해지는 단위들을 잊어버리고 만다면 나는 하나의 숫자에 다른 하나가 순차적으로 더해짐으로써 만들어지는 합계를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결과적으로 나는 그 숫자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 덧셈 개념은 종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의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개념지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이런 논평으로 이끌어 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개념은 순차적으로 직관된 다음 복제된 다양함을 하나의 표상으로 만드는 한 개의 의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은 불충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단지 결과면에서 표상의 생성에 의식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의식 자체가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차이와 무관하게 한 개의 의식은 항상 발견돼야 한다. 설령 그런 의식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개념도 대상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이다. 여기서 표상들의 대상지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위에서 현상 그 자체는 다름 아닌 감각적 표상이며 그것은 마찬가지로 표상력 바깥에 대상 그 자체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식에 대응하는 그리하여 인식과는 구별되는 대상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대상은 오직 어떤 것 일반의 잭스로만 생각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인식 바깥에서는 인식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조해 볼 수 있는 그 무엇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식이란 모두 그것의 대상과 관계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우리의 생각에는 무엇인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그것은 대상에 대한 우리 인식들이 아무렇게나 임의대로 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오히려 인식들이 일정한 방식에서 경험 무관하게 규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들 인식은 대상과 관계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그런 관계에서 인식들도 반드시 대상에 일치해야 즉 하나의 대상 개념이 갖는 저 하나됨을 인식들도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우리의 다양한 표상만을 다뤄야 한다. 그리고 다양함에 대응하는 대상 X는 우리의 모든 표상과는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분명하게도 대상이 필연적으로 만드는 저 하나됨이란 다름 아니라 다양함을 종합할 때 의식이 행하는 형식적 하나됨일 수 있다. 우리가 직관의 다양함에서 종합적 하나됨을 이루는 경우 이때가 바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한다고 말하는 때이다. 그러나 만약 직관이 어떤 종합 기능을 통해 즉 다양함의 복제가 반드시 경험 무관이 되도록 하는 규칙과 그런 다양함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개념을 따르는 종합 기능을 통해 만들어질 수 없다면 그런 하나됨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대상으로 삼각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직관이 항상 제시될 수 있는 그런 규칙에 따라 세 직선의 결합을 의식함으로써 그 삼각형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규칙의 하나됨이 모든 다양함을 규정하며 지각의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한정한다. 그리고 이런 하나됨 개념이 대상 X, 즉 삼각형이라고 언급된 수로를 통해 내가 생각한 그 대상에 대한 표상이다. 개념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모호할지라도 모든 인식은 개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형식의 면에서 개념은 항상 보편적이다. 그리고 규칙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물체라는 개념은 이 개념을 통해 생각되는 다양한 것의 하나됨이라는 관점에서는 외부 현상들에 대한 우리 인식을 위해 규칙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개념은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의 다양함의 필연적인 복제를 머릿속에 가지고 와야 하며 그리하여 그것에 대한 우리 인식 안에서의 종합적 하나됨을 머리 안에서 만들어내야만 직관에 대한 규칙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포착할 때 물체라는 그 개념은 불투과성, 형태 등의 표상과 함께 크기의 표상을 필연적이게 한다. 모든 필연성은 언제나 초월적인 조건의 기초 위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초월적 근거가 우리의 모든 직관의 다양함을 종합하고 대상 일반의 개념을 종합한다. 그리하여 모든 경험 대상을 종합할 때의 의식의 하나됨에 대한 초월적 근거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 직관들에 대해 어떤 대상도 생각할 수 없을 그런 초월적 근거가 발견돼야 한다. 왜냐하면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개념이 그런 종합의 필연성을 표현하는 그 어떤 것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조건이 바로 초월적 지각이다. 내적 포착에서는 자기 상태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자기 의식이 있으며 이것은 그저 경험적이어서 언제나 변화한다. 이러한 내적 현상의 흐름 속에서 자기 의식은 불변하거나 지속하는 자아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것을 일컬어 보통 내적 감각이라거나 경험적 지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수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경험 자료를 통해서는 생각될 수 없다. 그런 초월적 전제를 증명하는 조건은 모든 경험에 선행하면서 경험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모든 직관 자료에 선행하며 그것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모든 경험 표상이 가능해지는 의식의 하나됨이 없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인식도, 인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연결도, 어떤 하나됨도 생길 수 없다. 이제 이러한 순수하고 근원적이며 불변하는 의식을 일컬어 나는 초월적 지각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이다. 가장 순수한 객관적 하나됨, 다시 말하면 저 경험 무관한 개념들, 공간과 시간의 객관적 하나됨조차 이런 지각에 대한 그 직관들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사실로부터 이미 그런 이름을 받을 만하다. 따라서 초월적 지각의 수적 하나됨은 모든 개념의 경험 무관한 근거가 되는 것이니 이는 공간과 시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함이 감각 직관들의 근거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이 초월적 지각의 하나됨은 하나의 경험으로 모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현상에서 법칙에 따라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연결한다. 왜냐하면 만약 다양함을 인식할 때 우리 머리가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인식으로 결합하는 기능의 동일성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의식의 하나됨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원적이고 필연적인 자기 자신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은 동시에 개념에 맞게 모든 현상을 종합하여 필연적으로 이론화하는 의식이다. 개념은 현상을 필연적으로 복제할 뿐 아니라 이로써 이들 현상에서 우리 직관에 대한 대상을 규정하는, 즉 이런 현상이 필연적으로 일치하는 어떤 것의 개념을 규정하는 규칙이 되는 것이다. 만약 머리가 자기 활동 탐색의 모든 종합, 경험적인 종합을 초월적 하나됨의 지배하에 놓은 다음에 비로소 종합의 표상들을 경험 무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되도록 하는 활동의 동일성을 자기 시야에 갖지 않는다면 머리는 그것의 다양함 안에서 자기 동일성을 생각할 수 없을 터이며 더욱이 그 동일성을 경험 무관하게는 생각조차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대상 일반에 관한 우리의 개념을 더욱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모든 표상은 표상인 만큼 그것들의 대상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스스로 차례대로 다른 표상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현상이며 이 현상 안에서 직접적으로 대상과 관계하는 것을 일컬어 직관이라 부른다. 그러나 현상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현상은 그저 표상에 지나지 않으며 이어서 그것의 대상을 가질 뿐이다. 이런 대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직관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일컬어 비경험적인 대상이라는 것이며, 즉 초월적 대상 덱스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월적 대상, D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인식에서 항상 동일하게 X이다. 이라는 순수 개념은 우리의 모든 경험 개념 일반의 하나의 대상과 관계함을 제공한다. 즉, 객관적 실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 개념이 무엇이든 직관을 규정하는 것은 포함할 수 없다.
그래서 인식의 다양함 안에서 어떤 대상과 관계하는 한 만날 수밖에 없는 저 하나됨에만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의식의 필연적인 하나됨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한 개의 표상 안에 있는 다양함을 결합하는 머리의 공통기능을 통해 그런 다양한 표상을 종합하는 의식의 하나됨일 뿐이다. 이제 이런 하나됨은 경험 무관하게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인식이 대상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초월적 대상과 관계함은 즉 우리의 경험 인식의 객관적 실체는 어떤 초월적 법칙에 의존할 터이다. 이 초월적 법칙은 대상이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에서 모든 현상은 경험 직관에서 현상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 하나됨의 경험 무관한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법칙이다. 다시 말하면 현상들이 한낱 직관 속에서 공간과 시간의 형식 조건들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경험 속에서 현상들은 지각의 필연적인 하나됨이라는 조건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니 정말이지 어떤 인식이든지 오직 이들 조건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제4항 경험 무관한 인식으로서 범주의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설명. 여기 하나의 경험이 있다. 그 경험에서 포착된 모든 것은 일관되게 법칙의 지배를 받아 연결되는 존재로서 표상되며 이는 마치 오직 하나의 공간과 하나의 시간 속에서 현상의 모든 형식과 존재 혹은 비존재의 모든 관계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다른 경험들을 말하는 경우에도 이것들은 그저 그렇게나 많이 포착된다는 것이며 이런 모든 포착이 하나이면서 그리고 동일한 보편 경험에 속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험의 형식은 바로 이런 포착들에 일관되고 종합적인 하나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요. 이러한 하나됨은 다름 아니라 개념들에 따른 현상들의 종합적 하나됨이기 때문이다. 경험 개념들에 따르는 종합적 하나됨은 완전 우연적일 것이다. 그리고 경험 개념들이 하나됨의 초월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경험으로 바뀌지 못한 현상들이 무리를 지어 우리 정신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때 대상 인식의 모든 관계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에 따르는 그런 연결을 결핍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생각 없는 직관이 되고 말며 인식에 이르지 못하여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가능한 경험 일반에 대한 경험 무관한 조건들은 동시에 경험 대상의 가능성에 대한 조건들이다. 이제 나는 주장한다. 앞에서 제시한 범주는 어떤 가능한 경험에서 생각의 조건에 다름 아니며 이는 마치 동일한 사물에 대해 공간과 시간이 직관의 조건을 포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범주는 현상에 대해 대상 일반을 생각하기 위한 기본 개념이며 그렇기 때문에 범주가 경험 무관한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알기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범주의 가능성은 정말이지 그것들의 필연성조차 우리의 모든 감수성과 그리고 감수성과 함께할 모든 현상이 맺는 근원적 지각과의 관계에 의존한다. 근원적 지각에서는 모든 것이 저 일관된 자기의식의 하나됨이라는 조건에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즉, 근원적 지각 안에서 모든 것은 반드시 종합의 보편적 기능, 다시 말하면 지각으로 하여금 지각에 일관되고 필연적인 동일성을 경험 무관하게 증명하게끔 하는 그런 개념들을 따르는 종합의 보편적 기능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인이라는 개념은 단지 시계열에서 잇따르는 것이 다른 현상들과 종합되는 개념들을 따르는 종합의 다름 아니다. 경험 무관한 규칙을 가지면서 현상들을 그 자신에 종속시키는 그런 하나됨이 없다면 어떤 일관성도 어떤 보편성도 그러므로 의식의 필연적인 하나됨도 저 포착된 다양함 속에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이들 포착은 어떤 경험에도 속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상이 없게 되는 것이니 그것들은 그저 표상들의 맹목적인 놀이, 즉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으로부터 그런 순수 지식 개념들을 도출하려는 그리고 그것들에 그저 경험적인 근원을 부여하려는 모든 시도는 헛되다. 예컨대 원인 개념은 필연성의 특성을 동반한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어떤 경험도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연성을 주지 못한다. 실로 경험이 하나의 현상에 대해 습관적으로 뒤따르는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현상 다음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다른 어떤 것을 가르쳐 주지는 못하며 하나의 조건에서 그것의 결과를 경험 무관하게 전적으로 보편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 반면 연합의 경험 규칙에 관하여 우리가 사건의 시계열 속에서 모든 것은 그것이 항상 따르는 어떤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실로 그 규칙을 일관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나는 묻는다. 하나의 자연법칙으로 여겨지는 그런 규칙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연합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인가? 다양한 표상의 연합이 가능해지는 근거를 대상에 놓는 한, 이 근거를 일컬어 다양한 표상의 친족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내가 묻기를, 여러분은 현상들의 저 일관된 친족을 어떻게 스스로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상들이 변함없는 법칙들의 지배를 받고 받아야만 한다. 내 원리에 따르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서 모든 가능한 현상은 가능한 자기의식 전체에 속한다. 그런데 초월적 표상으로서 이러한 자기의식으로부터 수치적 동일성은 불가분이며 경험 무관하게 확실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근원적인 지각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인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상에 들어있는 다양함 전부를 종합하는 것이 경험적인 인식이 되는 한, 저 동일성은 반드시 그런 종합에 관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들은 탐색의 종합이 일관되게 따라야 했던 경험 무관 조건들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데 어떤 다양한 표상이 따를 것으로 놓일 수 있는 머릿속 다양한 것들이 무엇이든 보편적인 조건의 표상은 규칙이라 부르며 만약 다양함이 반드시 그렇게 놓여야 한다면 그때 그 표상을 법칙이라 부른다. 따라서 모든 현상은 필연적인 법칙들에 따르는 일관된 연결 안에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초월적 친족 안에 있는 것이 돼 경험적 친족은 한낱 그것의 결과에 그친다. 자연이 우리의 주관적인 근거, 지각에 따라야 한다니 정말이지 자신의 합법칙성에 관해서 자연이 저런 근거에 의존해야 한다니 아주 터무니없고 이상하게 들린다. 그러나 자연 자체라는 것은 단지 현상의 합계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자연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저 수많은 머릿속 표상에 불과함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힘, 즉 초월적 지각 안에서 하나된 것으로 자연을 본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런 하나됨 속에서 자연을 보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경험 대상, 즉 자연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경험 무관하게 따라서 필연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하나됨이 우리 생각의 이런 기본적인 원천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인식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에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 우리는 자연 대상들 그 자체에서 자연의 보편적인 하나됨을 취해야 하는데 그때 그런 하나됨에 관한 종합명제를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을 터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경험 원천에서는 그저 우연적인 하나됨만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연이라고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가졌던 필연적인 연결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하나됨이라 할 것이다. 순수 지식 개념의 연역 제3관 A판 대상 일반에 대한 지식의 관계와 그것들을 경험 무관하게 인식할 가능성에 대하여 앞에서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제시한 것을 이제 통합하고 연관지어 설명해보자. 경험 일반의 가능성과 대상들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이 근거하는 세 가지 주관적 원천이 있으니 감각, 상상력, 지각이다. 이들 각각은 경험적으로, 즉 주어진 현상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두는 경험적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경험 무관한 요소나 기초를 갖고 있기도 하다. 감각은 현상을 경험적으로 포착 안으로 가져온다. 상상력은 연합, 그리고 복제에서 그런 일을 한다. 지각은 현상을 통해 주어진 복제적 표상들에 대해 동일성의 경험적 의식에서, 그러므로 인지에서 경험적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가져온다는 관점에서 모든 포착된 것은 순수 직관, 즉 내적 직관의 형식인 시간에 경험 무관하게 기초한다.
연합은 상상력의 순수 종합의 경험 무관하게 근거한다. 경험적 의식은 순수 지각에 다시 말해 모든 가능한 표상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일관된 동일성에 경험 무관하게 근거를 둔다. 이제 만약 우리가 이러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의 연결에 관한 내적 근거를 추적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표상들이 모두 수렴돼서 가능한 경험을 위해 결국 필요한 인식의 하나됨을 얻게 되는 지점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때 우리는 순수 지각에서 시작해야 한다. 직관이 모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직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관련도 없다. 의식을 통해서만이 인식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우리 인식에 속할 수 있는 모든 표상에 관하여 우리 자신의 일관된 동일성을 경험 무관하게 알아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동일성이 모든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필연적인 조건임을 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머리 안에서 오직 하나의 의식에 속하는 다른 모든 것과 함께한다는 한에서 내 안에 어떤 것으로 표상되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그것들은 적어도 하나의 의식 안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는 경험 무관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의 표상에서 고로 직관에서도 다양함이 무엇이든 그것들의 초월적 하나됨의 원리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어느 한 주체 안에서 다양함의 하나됨은 종합적이다. 따라서 순수 지각은 우리에게 모든 가능한 직관에서의 다양함의 종합적 하나됨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별표 칸트 주석, 이 명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는 이것을 섬세하게 다루어야 한다.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가능한 경험적 의식과 필연적으로 관계한다. 왜냐하면 만약 표상들이 이런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것들이 의식되는 것이 완전 불가능해진다면, 이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과 진배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경험적 의식은 초월적 의식, 모든 개별적인 경험에 선행하는 의식, 즉 근원적 지각으로서 나 자신에 대한 의식과 필연적인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내 인식 안에서 모든 의식이 하나의 의식, 나 자신의 의식에 속함은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다. 이제 여기에 경험 무관하게 인식되는 의식 안에서 다양함의 종합적 하나됨이 있으니 이러한 하나됨이 순수 생각에 포함되는 경험 무관한 종합명제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마치 한낱 직관 형식에 관하여 공간과 시간이 그런 명제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다양한 경험적 의식은 하나의 단일한 자기의식과 결합돼야 한다는 종합명제는 우리의 생각 일반의 절대적인 제1의 종합 원리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다른 표상과 관계하는 그것의 집합적 하나됨에 의해 가능해지는 한낱 표상인 나는 초월적 의식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러한 표상이 분명한 것, 경험적 의식, 일지 아닐지는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 표상들이 실제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모든 인식의 논리적 형식의 가능성은 하나의 권능으로서 이러한 지각과의 관계에 반드시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종합적 하나됨은 어떤 하나의 종합을 전제하거나 포함한다. 만약 저 종합적 하나됨이 경험 무관하게 필연적이라면 그때 그 종합 역시 경험 무관하게 필연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각의 초월적 하나됨은 하나의 인식 안에서 다양함의 모든 조합 가능성에 대한 경험 무관한 조건으로서 상상력의 순수 종합에 관련된다. 그러나 오직 상상력의 생산적 종합만이 경험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복제적 종합은 경험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각에 앞서 상상력의 순수, 생산적인 종합의 필연적인 하나됨의 원리는 모든 인식 가능성에, 특히 경험 가능성의 근거이다. 이제 만약 직관들의 차이와 무관하게 상상력이 다양함을 경험 무관하게 연결한 것만을 다룬다면 상상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함의 종합은 초월적이라 칭해진다. 또한 이러한 종합의 하나됨도 저 근원적인 지각의 하나됨과의 관계에서 경험 무관한 필연성으로 머릿속에 나타나는 것이라면 역시 초월적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지각의 하나됨이 모든 인식 가능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의 하나됨은 모든 가능한 인식의 순수 형식이며, 그리하여 모든 가능한 경험 대상은 이러한 형식을 통해 경험 무관하게 표상되어야 한다. 상상력의 종합에 관계하는 지각의 하나됨이 지식이다.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에 관계하는 바로 그 동일한 하나됨은 순수 지식이다. 그러므로 지식에는 모든 가능한 현상에 대한 상상력의 순수 종합의 필연적인 하나됨을 포함하는 경험 무관한 순수 인식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 인식이 범주, 즉 순수 지식 개념들이다. 설령 직관에 의해 그리고 상상력에 의해 수행되는 직관의 종합에서만 대상들과 관계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인간의 경험적 인식 능력은 모든 감각 대상과 관계하는 지식을 반드시 포함한다. 이리하여 가능한 경험 데이터로서 모든 현상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이제 가능한 경험에 대한 현상의 관계는 마찬가지로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없다면 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인식을 주지 못할 것이며 고로 우리에게 아무런 관련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주들에 의해 순수 지식은 모든 경험의 형식적이며 종합적인 원리가 되며 현상들은 지식과 필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식이 범주를 통해 어떻게 필연적으로 현상들과 연결되는지 경험 저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살펴볼 것이다.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것은 현상이었다. 현상이 의식과 결합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착이라 칭한다. 적어도 어느 가능한 의식과 관계함이 없다면 현상은 우리에게 인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현상 자체로는 어떤 경험적 실체를 갖지 못하며 단지 인식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의식과 관계하지 않는 현상은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현상은 다양함을 포함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포착들이 머릿속에서 저마다 산재하고 파편으로 만나게 되는 까닭에 이들 포착된 것은 감각 자체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결합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들 다양함을 종합하는 능동적인 권능이 있는 것이다. 그 권능을 일컬어 우리가 상상력이라 불렀던 것이며 저 포착들에 대해서 직접 실행하는 작용을 일컬어 나는 탐색이라 불렀던 것이다. 별표 왜냐하면 상상력은 직관의 다양함을 이미지로 가져오는 것인데 그래서 인상들을 상상력의 활동 앞으로 가져가야 즉 인상들을 탐색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별표 칸트 주석 어떤 심리학자도 상상력이 포착 자체에 대한 필수적인 구성이라는 점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부분적으로는 이런 능력이 복제로만 제한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감각이 우리에게 인상들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인상에 관한 수용성 이상의 것, 다시 말해 인상들을 종합하는 기능이 필요함은 의심할 나위 없으니 감각 자체가 인상들을 조립해서 대상 이미지를 만들어준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머리가 다른 포착으로 넘어갔어도 그 이전 포착을 모아 다음 포착들에 대해 불러내기 위한 그래서 그것들을 전체 포착들의 시계열에 나타내주기 위한 어떤 주관적 근거, 즉 상상력의 복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시 한낱 경험적인 다양함의 위와 같은 탐색은 어떤 이미지도 어떤 인상들의 연결도 산출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표상들이 마치 그것들이 생겨났던 때처럼 무차별적으로 복제된다면 결국 표상들의 규정적인 연결은 생기지 않을 것이며 그저 아무 규칙 없이 모여든 것으로는 어떤 인상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표상의 복제는 상상력 안에서 어떤 표상을 그 표상들이 아니라 저 표상과 결합한다는 식의 규칙을 가져야 한다. 규칙을 따르는 복제의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근거를 일컬어 표상의 연합이라 부른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연합의 일원화가 객관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면 그래서 현상들이 상상력에 의해 탐색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면 지각의 가능한 종합적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 경우 현상들이 인간 인식의 연관성을 낳는 것은 전적으로 우연적인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포착된 것들을 연합할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실로 그런 연합이 가능해질지 여부는 여전히 그 자체로 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우연적으로 남기 때문이다. 만약 포착들이 연합되지 못한다면 수많은 포착과 심지어 모든 감수성이 내 머릿속 아주 많은 경험적 의식이 만나는 곳에서 분리된 채로 나 자신의 하나의 의식에 속함 없이도 가능할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모든 포착을 하나의 의식, 근원적인 지각에 귀속시킨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그것들을 의식한다고 내가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객관적 근거가
즉 모든 경험 법칙에 선행하여 상상력이 통찰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한다. 모든 현상을 통해 펼쳐지는 법칙의 가능성과 실로 그 필연성이 의존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현상들이 그 자체로 연합할 수 있으며 복제 속에서 일관된 연결이라는 보편적인 규칙의 지배를 받는 감각 데이터로 시종일관 간주되도록 하는 그런 법칙이 의존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모든 현상 연합의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를 나는 현상들의 친족이라 부른다. 그런데 내게 속하는 모든 인식에 관한 지각의 하나됨이라는 원리가 아니라면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다. 이런 원리를 따라 모든 현상은 예외 없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거나 지각의 하나됨을 따르는 그런 방식으로 탐색돼야 한다. 이런 일은 현상들의 연결 안에서 종합적 하나됨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하나됨은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필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의식, 즉 근원적 지각 안에서 모든 경험적 의식의 하나됨은 모든 가능한 포착의 필연적인 조건이며 모든 현상의 친족, 가깝든 멀든 은 상상력에서의 종합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그것들은 규칙들의 경험 무관하게 기초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상력은 경험 무관한 종합의 능력이기도 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그것에 생산적 상상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이유이다. 현상 안의 모든 다양함에 관한 상상력의 목적이 다름 아니라 현상의 종합 안에 필연적인 하나됨을 제공하는 것인 한 이러한 종합은 상상력의 초월적 기능이라 불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으로부터 설령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상상력의 이러한 초월적 기능에 의해서만 현상들의 친족이 될 수 있으며 현상들의 연합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연합을 통해 결국 법칙에 따르는 현상들의 복제가 결과적으로 경험 그 자체가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초월적 기능이 없다면 대상이 무엇이든 어떤 대상 개념들도 하나의 경험으로 합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불변하고 지속하는 순수 지각에 나는 머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의식이 아주 가능해지는 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의 관계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의식은 마치 모든 감각 직관이 표상으로서 순수 내적 직관, 즉 시간에 속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망라하는 순수 지각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각이야말로 상상력의 기능을 지적으로 만들기 위해 순수 상상력에 더해져야 하는 것이다. 비록 경험 무관하게 수행되기는 하더라도 상상력의 종합은 항상 감각적이니 그 이유는 예컨대 삼각형의 형태와 같이 오직 직관 안으로 나타날 때에만 다양함을 결합하기 때문이다. 지각의 하나됨과 다양함의 관계를 통해 지식에 속하는 개념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오직 감각 직관과 관계하는 상상력에 의해서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인식이 경험 무관하게 근거하는 인간 정신의 기본 능력으로서 순수 상상력을 갖는다. 순수 상상력에 의해 한편으로는 우리가 직관의 다양함을 결합하며 다른 한편으로 순수 지각의 필연적인 하나됨의 조건을 결합한다. 이 두 개의 다시 말하면 감수성과 지식은 상상력의 초월적 기능에 의해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감수성이 현상을 내놓더라도 경험적 인식의 대상을 가져올 수 없으므로 경험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경험은 현상들의 탐색, 그것들의 연합, 복제, 마지막으로 그것들의 인지로 이루어진다. 이 마지막 그리고 경험의 한낱 경험적 요소 중에서 최고의 요소에서 실제 경험은 개념을 포함한다. 이때의 개념이 경험의 형식적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며 경험적 인식의 모든 객관적 타당성, 진실을 만든다. 다양함에 대한 인지의 이러한 근거는 그것들이 경험 일반의 한낱 형식에 관하는 저 범주들이다. 따라서 범주는 상상력의 종합 안에서 모든 형식적 하나됨의 기초가 되며 또한 그런 종합에 의해 현상에 이르기까지 상상력의 모든 경험적 사용의 형식적 하나됨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만 현상들이 인식에 그리고 우리 의식 일반에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이라 칭하는 현상 안에서의 질서와 규칙성은 우리 자신이 끌어온 것이다. 만약 우리가 혹은 우리 머릿속 자연이 현상 안으로 그것들을 시원적으로 주입하지 않았다면 정말이지 우리는 그런 질서와 규칙을 현상에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의 이러한 하나됨은 필연적으로
즉 경험 무관한 확실성으로서 현상들이 연결된 하나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 머리의 시원적인 인식 원천들이 그런 하나됨의 주관적 근거를 경험 무관하게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이 주관적인 조건들이 동시에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경험 속에서 어떤 대상을 인식할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경험 무관한 종합적 하나됨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위에서 지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했다. 인식의 자발성, 감수성의 수용과 대비하여 의로서, 사고력으로서, 개념 능력으로서, 그리고 판단력으로서 지식을 말했다. 우리가 이 설명들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같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식을 규칙 능력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다. 지식에 대한 이러한 명명이 더 생산적이며 지식의 본성에 더 가깝다. 감수성은 우리에게 직관의 형식을 주지만 지식은 우리에게 규칙들을 준다. 지식은 현상 안에서 어떤 규칙을 찾으려는 의도로 언제나 유심히 그 현상들을 살핀다. 규칙이 객관적인 한, 그리하여 그 대상을 인식할 때 반드시 부여되는 한, 법칙이라 칭해진다. 실로 많은 법칙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운다. 그러나 이런 법칙은 훨씬 높은 상위 법칙들의 개별적인 규정에 그치며 최상위 법칙들은 이것들 아래에 다른 모든 법칙이 놓인다. 지식 그 자체에서 경험 무관하게 나온다. 그것들은 경험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다. 이 법칙들은 현상의 지식의 합법칙성을 제공해야 하며 바로 이것에 의해 경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은 그저 현상들을 비교함으로써 규칙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자연을 위한 입법을 한다. 즉, 지식이 없다면 어떤 자연도, 다시 말하면 규칙에 따르는 현상들의 다양함을 종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상 일반은 우리 바깥에서 생길 수 없기 때문이요. 곧 오직 우리 감수성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경험 속에서 인식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자연이 포함할 모든 것과 함께든 오직 지각의 하나됨 안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지각의 하나됨은 하나의 경험 속에서 모든 현상의 필연적인 합법칙성의 초월적 근거이다. 다양함에 관한 이런 동일한 지각의 하나됨이 규칙이며 이 규칙들에 대한 우리의 능력이 지식이다. 따라서 모든 현상은 그것들이 가능한 경험인 한, 지식 안에서 경험 무관하게 놓이는 것이며 지식으로부터 그것들의 형식적 가능성을 얻는다. 이것은 마치 현상이 한낱 직관일 때 그것들이 감수성 내에 놓이고 그 형식면에서 감수성을 통해 홀로 가능해지는 것과 같다. 지식 자신이 자연 법칙의 원천이요. 고로 자연의 형식적 하나됨의 원천이라 말하다니 터무니없고 허풍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은 타당하고 대상 즉 경험에 합당하다. 우리가 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현상의 다양함을 감각직관의 순수 형식을 통해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경험 법칙들도 경험이라는 점에서 순수 지식으로부터는 자신의 근원을 어쨌든 도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경험 법칙은 단지 지식의 순수 법칙들의 개별적인 규정이며 이들 순수 법칙 아래에서 그리고 그것들의 기준에 따라 경험 법칙들이 비로소 가능해지고 현상들의 합법칙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모든 현상이 항상 그것들의 경험적인 형식의 다종다양함과 무관하게 감수성의 순수 형식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순수 지식은 범주들을 통해서 모든 현상의 종합적 하나됨의 법칙인 것이다. 이리하여 그 형식의 면에서 비로소 그리고 시원적으로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범주들의 초월적 영역에서 이루어낸 모든 것이다. 즉 우리는 지식의 감수성과의 관계를, 감수성을 통해 모든 경험 대상과의 관계를, 그래서 지식의 경험 무관하게 순수한 개념들의 객관적 타당성을 이해했으며 이로써 그것들의 근원과 진실을 규명했다. 요약, 순수 지식 개념의 이러한 영역은 올바르며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다. 만약 우리 인식을 통해 다뤄지는 대상이 사물 그 자체라면 그때 우리는 대상에 대한 어떤 경험 무관한 개념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그런 개념들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대상으로부터 그것을 얻는다면
나는 여기서 이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탐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개념들은 경험 무관한 것이 아니며 그저 경험적일 따름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 개념들을 얻는다면 그때 우리 안에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우리 표상과 구별되는 저 대상의 성질을 규정할 수는 없을 터이니, 즉 그때의 개념은 어째서 한 사물이 우리 생각 안에서 갖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지, 어째서 이 모든 표상이 공허해지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반면 우리가 진실로 대상을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다룬다면 그때 어떤 경험 무관한 개념들이 대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적 인식에 선행해야 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상 그 자체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오직 우리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감수성의 한낱 변환물은 우리 바깥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모든 현상과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대상이 전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나의 동일한 자아가 행하는 규정이라는 생각을 표현한다. 실로 이런 생각이야말로 필연적인 것으로서 한계의, 그리고 동일한 지각 안에서 현상들을 일관되게 하나됨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에 대한 모든 인식 형식, 즉 이리하여 다양함이 한 개의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형식은 마찬가지로 가능한 의식의 이런 하나됨이다. 그러므로 감각적인 다양함, 직관, 이 하나의 의식에 속한다는 방식이 저 인식의 지적인 형식으로서 대상에 대한 모든 인식에 선행한다. 그리고 그 방식 자체가 다양함이 생각되는 한 모든 대상의 경험 무관하고 형식적인 인식,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순수 상상력에 의한 이러한 종합과 근원적 지각이 관계함으로써 모든 표상의 하나됨은 모든 경험 인식에 선행한다. 그러므로 순수 지식 개념들이 경험 무관하게 가능해지는 것이며 경험과의 관계에서 필연적이기까지 하니 이는 오직 우리 인식이 현상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상의 가능성은 우리 자신에 있기 때문이며 한 대상의 표상 안에서 그것들의 연결과 하나됨이란 단지 우리 내부에서만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연결과 하나됨은 모든 경험에 선행하며 그 형식면에서 비로소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범주에 대한 우리의 연역은 이런 근거에서 수행되었다. 이것만이 유일하고 가능한 근거이다.